자, 반갑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제6과목 건설안전기술 101번 문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건설안전기술에서 이론편에 보시면 운반 하역에 관련된 문제들이 되게 좀 쉽습니다. 자, 101번 문제는 부도 암벽 등에서 하역 작업을 할 때 암벽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90cm. 이것은 뭐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작업 통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 신체의 어떤 폭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90 정도는 돼야 사람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암벽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은, 여기에 부도가 있으면은 이렇게 물이 있고 여기에 배가 정박해서 여기에 개선주라고 있는데 밧줄로 이렇게 묶어주죠. 자, 우리가 바다 여행을 할 때 유람선을 탄다든가 페리호를 탈 때 많이 보셨죠. 그래서 배를 이렇게 계류, 즉 배를 정박시키는 이 시설을 우리는 안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물을 내릴 때 적어도 이 작업 통로는 이 폭을 90cm 이상 되게 통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90cm입니다. 자, 102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은 건설공사 도급비는 쭉 해서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때 그 사용 명세서를 매월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현재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이 감리가 우리는 안전관리까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사용명세서를 매월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월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료들은 시공회사에서 건설공사 종료 후에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월 1년. 자, 요건 법규죠. 자, 103번은 집안을 굴착할 때 비가 올 경우 대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경사면이 있습니다. 경사면에서 굴착 작업을 할 때 비가 오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 즉, 이것을 측구라고 이야기하죠. 측구를 만들어 가지고 강우가 내리면은 이 측구를 따라서 물을 이렇게 배수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경사면이 이렇게 붕괴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임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연구 구조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임시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삽으로 이렇게 도랑을 파가지고 여기다가 비닐이나 천막 이런 걸로 임시 배수로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콘크리트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낙하물 방지망이나 추락 방호망, 이거는 뭐죠? 이거는 근로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이 방호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 매설물 등의 유무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뭡니까? 굴착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이 땅을 깊게 이렇게 굴착할 때,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이 주변에 지하 매설물,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나 통신관로나 도시가스, 배관 등을 사전 확인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04번 문제입니다. 강간틀비계 높이 5m 이상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벽이음 또는 버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벽이음 또는 버팀 또는 벽 연결 설치 간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의 외벽에서 어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건물 외벽에다가 비계 공사를 합니다. 이때 비계는 강간 비계가 있을 수 있고 강간 틀 비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간 비계는 이 파이프 하나씩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단간 비계라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강간이라도 공장에서 틀을 만들어 와서 그 틀을 조립하면은 틀비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틀비계는 단간 비계보다는 조금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두 줄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고, 자, 이런 방향으로 비계가 또 이렇게 또 설치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설치가 되는데, 자, 건물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여기서, 이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벽에다 연결해 주고, 저 수평 방향에도 이 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벽에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때 이 연결하는 폭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다 같이 암기하셔야 됩니다. 단간 비계, 파이프 하나하나씩 해서 설치하는 단간 비계인 경우에는, 자, 이 수직이 5m, 이 수평도 5m 이렇게 설치를 하고, 틀로 되어 있는 비계, 틀 비계는 공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긴 틀을 설치를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생긴 틀을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는 이런 비계 개념인데, 이런 틀 비계는 조금 튼튼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간격이 조금 넓습니다. 6m하고 8m. 조금 넓게 이렇게 벽하고 연결시켜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이 방향이 되었던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험한 단간 비계, 파이프 하나하나씩 조립해서 하는 것을 단간 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간격이 좁습니다. 5로 하고, 이런 틀비계는 6, 8로 합니다. 틀비계는 6, 8로 하고 단간 비계는 5로 한다. 이 숫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숫자들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05번은 굴착 공사할 때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경사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사면이 원래 집안이 뭐 이렇게 되어 있었겠죠. 이것을 굴착해서 이런 경사면을 만들어준다 했을 때 이 경사면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자, 첫 번째, 지표수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표면 배수공을 한다. 자, 이 표면에다가 이렇게 척구를 만들어서, 조금 전에 척구 이야기 나왔죠.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 척구를 따라서 물을 외부로 배출시켜주는 방법을 표면 배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표면 배수, 즉 척구를 설치합니다. 이런 경우, 자, 상관이 없죠. 자,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지하 수위를 내리기 위해서 수평 배수공을 설치한다. 자,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하수가 존재하면은 이 내부 집안이 물로 포화되어 있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링기로 구멍을 뚫어서 이 수평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내부에 있는 지하수위, 이것을 우리가 경사면인 경우에는 배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하수를 낮추기 위해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수평으로 배수공을 뚫어 가지고 물을 빼내 버립니다. 그래서 비탈면 붕괴 방지 대책이 되고, 그 다음에 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탈면 하단에다가 흙을 이렇게 성토해 줍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성토 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비탈면 하단을 성토한다. 앞성토 공법. 자, 상관이 있습니다.
비탈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탈면 상부에다가 흙을 적재한다. 이 미련한 뜻이죠. 흙의 무게가 커지면서 이 비탈면이 이런 식으로 파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상단의 흙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 그러면은 상부 흙의 무게를 줄여주기 때문에 비탈면 붕괴를 방지해주는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자, 비탈면 상부의 토사를 제거한다. 그러면은 비탈면 붕괴 방지 대책이 되고요. 적재하면은 오히려 비탈면 붕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6번 문제입니다. 강간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간 비계는 단간 비계가 있고 강간 틀 비계가 있죠. 자, 이러한 경우는 단관 비계. 그래서 강간을 사용해서 단간 비계. 이건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건물이 있으면은 이 건물 외벽에다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계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비계를 설치를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비계를 설치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비계 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장선 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또 이렇게 연결 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연결하는데, 요걸 우리는, 장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거를 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간격, 자, 그 다음에 여기 설치한 요것들을 비계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계 기둥. 자, 이 비계 기둥의 간격은 이 장선 방향으로는 1.5m 이하, 그 다음 이 띠장 방향으로는 요 간격들을 1.85m 이하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또 이렇게 하겠죠. 또 이렇게 해서 또 띠장이 이렇게 또 설치가 되고 하겠죠. 그래서 밑에 띠장하고 위에 띠장의 요 간격, 그래서 요 간격, 밑에 띠장하고 위에 띠장의 간격은 2m 이하. 옛날에는 제일 하단에는 2m, 그 위에는 1.5m 이하로 했는데,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는 이렇게 사람이 다니는 발판을 만들어 줍니다. 발판을 만들어 주고 이 발판 위에서 외벽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평균 신장이 통상 한 1.8m 정도 전후가 되죠. 그래서 사람이 서서 그냥 작업을 하려면 최소 2m 정도는 돼야 자재등을 들고 왔다 갔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1.5m로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 경에 이 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2m 이하가 되도록 법규가 개정이 되었죠. 옛날에는 조금 틀린 법규 1.5m로 해서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5m가 되면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경에 이게 2m 이하로 법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그라미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3번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개의 강간으로 묶고 세웁니다. 3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전체 높이가 31m보다 훨씬 크다. 자, 그러면은 이 비계 기둥이 있다면은, 자, 비계 기둥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 제일 상단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까지는 비계 기둥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그 하부에는 비계 파이프를 하나 더 대어 가지고 2개,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튼튼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개로 한다. 두 개입니다. 두 개 이상도 아니고 두 개. 그래서 세 개라는 답은 틀렸죠. 그 다음에 4번 비계기둥 간의 적재 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비계기둥과 이 비계기둥 사이에 이 하중은 400kg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0kg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작업한다든가 자재를 여기다가 400kg을 초과해서 적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00kg까지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보신 요 내용들은 이렇게 우리 교재 이론편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요거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감리했던 현장의 시스템 비계의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단감 비계가 되었던 틀 비계가 되었던 시스템 비계가 되었던 지금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 있는 요 부분들이 비계 기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수평으로 가는 이 파이프들이 있습니다. 이 파이프들이 띠장이고요. 띠장. 그 다음에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런 파이프들은 전부 장선에 해당이 됩니다. 장선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이렇게 받침 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받쳐 가지고 이렇게 받쳐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계의 모습이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비계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에 계셔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용어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죠. 비계가 뭔지 장선이 뭔지 뭐 그냥 암기하셔도 되는데 도무지 그게 무슨 단어인지 모르면은 찜찜하죠. 찜찜해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자, 이 구조로 봤을 때 수직으로 설치한 이 파이프는 비계 기둥.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는 요 파이프는 장선, 이렇게 길게 가는 요 파이프는 띠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선 방향으로는 1.5m, 띠장 방향으로는 1.85m, 이렇게 해서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시스템 비계. 자, 이런 비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감 비계, 파이프 하나하나씩 조립하는 단감 비계가 있고, 공장에서 이렇게 틀로 제작해서 만든 것을 구입해서 틀과 틀끼리 연결하는 틀 비계가 있고, 자, 완전히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공장 제품의 시스템 비계가 있습니다. 모양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107번 문제는 시스템 비계 내용이죠. 자, 비계 밑단의 수직지와 받침 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지와 받침 철물의 연결 부위 겹친 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렸죠. 요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받침 철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받침 철물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받침 철물의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여기에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고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는 핸들을 돌리면은 하부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받침 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길이는 전체 받침 철물 길이의 적어도 3분의 1 이상 들어가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 이런 식으로 받침 철물을 핸들을 조절해 가지고 파이프 속으로 3분의 1 이상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받침 철물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 하면은 이 비계 파이프 하단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눈에 잘 안 보이시는데
이 끝에 이 하부에 보시면은 이 받침철물이 설치가 됩니다. 받침철물의 사진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근무한 현장에서 제가 사진을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설명할 때 사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입니다.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언젠간 한번 사진 정리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비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문제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낙하, 날아온다는 이야기는 비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하 비례 안전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낙하물 방지망, 이런 건물 공사를 할 때 이런 건물 공사를 할 때, 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낙하물 방지 방호 선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자, 이것을 망으로 할 수도 있고 선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은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받아주는 거고, 방호 선반은 뭐 합판이나 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망은 그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물망. 자, 이것은 방호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수직 보호망. 자,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공사할 때 수직으로 이렇게 청색이나 초록색으로 보호망을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게 낙하물 방지하는 장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울타리 설치는 뭡니까?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락. 자, 그래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을 낙하물이 날아오는 것을 비례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추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울타리 설치 또는 안전난간, 울타리나 안전난간. 물론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외부의 출입 금지하는 울타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은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9번.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일링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흙막이 가시설 공사라는 이야기는 지하에 이렇게 지하실을 하기 위해서 깊게 굴착을 할 때 이때 설치하는 이게 흙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막이. 자, 토류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토류벽. 이 공사할 때 이 하부 지반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자,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올라온 현상의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 히빙이라고 있습니다. 히빙. 자, 히빙은 이 주변 지반이 점토 성분일 때, 흙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히빙이라고 이야기하고, 한국말로 융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일링이라고 있습니다. 보일링. 보일링은 영어로 BOILING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다른 말로 분사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분사 현상은 영어로 QUICKSAND, 킥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은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은, 자, 히빙은 점토인데 요 전제 조건은 모래질, 사질 지반일 때 전제 조건이고, 요것은 뭡니까? 지하수의 차이. 여기 지하수가 있다면 바닥 지하수는 여기 있겠죠. 그래서 지하수 차이. 다른 말로 수도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도차. 자, 그래서 보일링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모래, 지하수 요 단어가 들어가면은 볼링 현상이고, 자, 히빙은 점토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흙의 무게하고 이 뒤쪽의 흙의 무게. 그래서 중량 차이. 흙의 중량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점토하고 중량 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히빙이고, 모래 또는 사질이라는 단어하고 지하수의 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볼링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볼링 현상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현상이 발생하면 흙막이 벽의 지지력이 상실된다. 자, 이 흙막이 벽이 견디는 것을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흙막이 벽이 견디는 거, 지지력. 지하수위가 높은 집안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한다. 지하수 이야기가 나오면은, 자, 볼링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흙막이 벽의 근입장 깊이가 부족한 경우, 자, 근입장이라는 이야기는, 자, 요게 굴착 저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뒤쪽을 굴착 배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굴착 저면 밑으로 흙막이 벽이 박힌 이 깊이, 이걸 우리는 근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입장 또는 근입 깊이. 자, 이 근입장이나 근입 깊이가 짧으면은 볼링 현상도 잘 발생하고 히빙 현상도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3번은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4번.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굴착면의 융기, 요 부분에 올라오는 것을 융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융기, 히빙. 히빙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융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라 그랬죠? 점토. 점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히빙에 해당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볼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히빙 현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 문제는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시면은 정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가지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멈추고. 자, 계속 진도 나갑니다. 자, 110번 문제입니다. 거푸집 동발이 등을 조립하는 경우, 오타 났죠? 동이 아니고 등입니다. 준수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것도 제가 그림을 같이 곁들여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주 쪽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거푸집 동발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산업은행 기사를 취득하시고 일반 그 제조업체 또는 산업시설에 근무하실 수도 있고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설 현장에 가시면은 특히 안전관리 업무 하실 때 이 거푸집 동발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실무에 가서도 많이 쓰이는 내용들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 설명을 그냥 뭐 암기만 하셔도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건축 구조문에서 간단하게 이 거푸집 동발이가 이런 개념으로 시공이 됩니다. 이런 바닥에 있으면은 자, 이런 벽체가 이렇게 있고 상부에 슬래브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도 물론 거푸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거푸집이 설치가 되고 이 거푸집을 받치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발이 영어로 하면 서포트입니다. S-U-P-P-O-R-T 서포트, 동발이. 다른 말로 지보공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보공.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탓을 하는 이 구조가 거푸집 동발이 구조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동발의 상하 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 상태를 유지한다. 자, 동발이 이 상부하고 이 하부를 제대로 고정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 여기다가 이렇게 받침 목을 대거나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비계에서 보셨던 것처럼 받침 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침 철물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발의 구조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하부에도 이 구멍이 이렇게 4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면은 여기다가 콘크리트 못을 쳐가지고 이 하부를 고정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하부에다가 이렇게 받침목, 깔목이라고 이야기하죠. 깔목을 깔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쇠기를 박아서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아주 하부를 고정시켜 줍니다. 이 상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부에도 자, 이렇게 해서 이 겉부집하고 여기 판이 있는데 이 판을 못이나 이런 걸로 쳐가지고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그렇게 딱 고정을 시키는데 쇠기나 이런 것들은 고정 기능도 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한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이 파이프가 있으면은 여기도 그려보겠습니다. 뒤에도 파이프가 이렇게 또 있겠죠. 뒤에도 파이프가 또 이렇게 또 설치될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이프가 또 설치되겠죠. 그래서 이 파이프는 동그라미 3번부터 먼저 볼게요. 파이프 서포트를 제외한 동발에 사용되는 강관은 높이 2m마다 수평 연결제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 연결제의 변이를 방지할 것. 이 높이가 2m 이상 되면 2m마다 수평 연결제를 이렇게 한 방향, 두 방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향, 두 방향, 여기도 한 방향, 두 방향,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부 이렇게 엮어서 묶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도 또 있겠죠. 또 뭐 하나 있다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2개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때 이 연결부들은 자, 전용 철물, 볼트, 클램프나 볼트, 물론 클램프 자체에 볼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전용 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용 철물. 이 전용 철물로 이렇게 단단히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개념이죠. 강제와 강제 접속부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 전용 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히 연결한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이 2m 정도 이상이 되면은 2m마다 수평 방향으로 두 곳으로 이렇게 수평 연결들 되어 가지고 이 교차부나 연결부는 전용 철물, 볼트나 클램프 등으로 단단히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평으로 2개 방향 하는 이 자체를 우리는 브레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레싱. 현장 용어로 뭐 일본식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 뭐 후리도메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혹시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브레싱, 한국말로 하면은 수평 연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3번까지는 맞는 이야기고 4번 동발으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자, 4개가 아닙니다. 3개 이상. 그래서 이 동발을 연결할 때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2개까지만 가능합니다. 2개까지만. 이 문제는 1회 시험에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2개까지만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는 이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개 이상인데 4개로 되어 있으니까 4번이 잘못된 내용이 해당이 되죠. 자, 111번 문제죠. 장비가 위치한 집안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는 장비는, 자, 건설기계 중에서 굴착 장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굴착 장비는 파워 쇼벨하고 백호 2개가 굴착 장비죠. 트럭 크레인하고 짐폴은 양중기입니다. 트럭 크레인은 이동식 양중기고 짐폴은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고정식 양중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철골 작업할 때 주로 쓰는 양중기인데, 그래서 1번, 4번은 일단 정답이 아니고 2번과 3번 중에 정답인데 낮은 장소 그러면 백호입니다. 자, 파워 쇼벨은 높은 장소에 사용 가능한 굴착 장비죠. 자, 우리 교재 이론편에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약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파워 쇼벨,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높은 곳에 작업을 한다. 백호, 드래그 쇼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호, 요거죠. 낮은 곳. 그 외에 뭐 드래그 라인이나 크람쉘, 요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드래그 라인은 낮은 곳, 크람쉘은 수직 굴착. 준설 작업할 때 주로 하는 겁니다. 드래그 라인, 크람쉘. 크람쉘은 준설할 때 주로 많이 한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그림하고 요 표하고 같이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자료는 우리 교재 이론편에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좀 요약해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112번 문제는 가설 구조물의 붕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될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가설 구조물의 기준,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은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그 다음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발이. 자, 작업 발판 일체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폼이죠. 그 다음에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의 흙막이 지보공. 그다음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 구조물. 가설 구조물 중에서도 동력을 이용한 가설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푸집 설비 중에서 클라이밍 폼이라고 있습니다. 교량 등에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은 동력을 이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법규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3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 콘크리트는 당연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타설 순서를 계획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진동기는 최대한 많이 사용한다. 틀렸죠?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면은 이런 거푸집이 있습니다. 이런 거푸집이 있고 여기도 거푸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할 때 진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이 봉이 달려 있습니다. 봉. 그래서 이것을 가동시키면은 봉이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서 이 콘크리트를 다져 가지고 콘크리트가 밑으로 치마가 잘 다져지게 하는 이 장치가 있는데 이게 봉다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봉다짐기. 자, 이건 적절하게 다져야 되는데 너무 심하게 다지면은 이 거푸집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콘크리트가 새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치게 다지면은 이 콘크리트 거푸집이 작용하는 이 압력을 우리는 척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척압 P. 이게 너무 과다하게 커지면 이 거푸집이
붕괴되거나 벌어지거나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다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치는 도중에 급집 지보공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예를 들면 이런 콘크리트를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 하부에 동발을 다른 말로 지보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항상, 점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이 작업을 한 목수 한 사람이 콘크리트 완료될 때까지, 치기 완료될 때까지 여기에서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상주하고, 만약에 이상 유무가 있으면은, 이상한 곳이 있으면은 일단 타설 작업을 중단하고 보수 보강하고 계속해서 타설을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손수레로 콘크리트 운반할 때는 해서 쭉 나오죠. 그래서 물론 요즘은 뭐 손수레로 콘크리트 운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기 때문에 전부 펌프카로 타설을 하지, 손수레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단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로 아주 작게 타설을 해도 이 펌프카를 불러와서 타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법규에서 조금 삭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법규에 현실성이 없는 법이죠. 실제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지 않는 공사 행위를 법에다가 넣어 놓으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이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삭제하거나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손수레 이야기보다는 펌프카 타설할 때 뭐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이 법에다가 넣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113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 114번 문제네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요거는 뭐 경폼, 슬립폼, 유로폼, 클라이밍 폼이 있는데, 정답은 일단 3번이 유로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경폼이나 슬립폼이나 클라이밍 폼, 요 세 가지는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에 해당이 됩니다. 자, 경폼은 어디에 쓰느냐? 자, 우리가 아파트 등을 건설을 할 때, 이런 건물 공사를 할 때, 자, 여기에서 요만큼 만약 콘크리트가 쳐졌다. 그러면 다음 콘크리트 칠 때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여기도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안쪽에도 당연히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때 여기 있는 거푸집하고 또 발판하고 그 다음에 안전난간대, 그 다음에 여기에 수직 방망이 있습니다. 수직 방망까지 다 세팅이 되어 가지고 한 세트로 공장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콘크리트 치어지고 나면 요걸 다시 이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 가지고 또 이렇게 타설을 하는데, 요걸 우리는 갱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적어 보면은 GANG, 갱 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갱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갱단, 미국의 갱단은 갱스터라고 이야기하죠. 갱스터, 갱, 한 떼거리 이런 뜻입니다. 떼거리, 즉 한 세트, 한 조. 그래서 모든 어떤 거푸집과 관련된 것들이 다 같이 붙어 있는 거푸집을 갱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슬립폼하고 클라이밍 폼, 슬립폼이나 클라이밍 폼은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슬립폼은 뭔가 하면은, 자, 이런 교량에서 뭐 사각형이 되었던
이 원형이 되었던 이런 교각 공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경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전체를 돌아가면서 탓을 할 수 있는 거푸집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이 거푸집도 마찬가지로 거푸집하고 그 작업 발판, 그 다음에 여기는 안전난간대 같이 한 세트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경품처럼 콘크리트 탓을 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위로 올라간다 해서 우리가 안반에서 그 등반하시는 분들 안반 등반을 클라이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을 등반하는 거 클라이밍 마찬가지로 등반하듯이 올라간다 해서 클라이밍 폼인데 이 클라이밍 폼은 미끄러지듯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슬립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슬립폼 안에 여러 가지 거푸집이 있습니다. 슬립폼 안에 뭐 클라이밍 폼, 또 자동 상승 거푸집이라 그래가지고 유압 장치가 되어 있는데 저절로 기계적으로 리모컨을 가지고 조정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거푸집, 즉 앞에서 우리가 봤던 동력을 이용한 가설 구조물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셀프 클라이밍 폼, 셀프 클라이밍 폼이라고 해서 SCF라고 보통 약자를 많이 적는데 이런 종류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슬립폼 안에는 슬라이딩 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SLIDING 슬라이딩 폼. 자, 이런 거푸집이 뭐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슬라이딩 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슬립폼 안에 위로 올라가면 클라이밍 폼이 되는 거고 옆으로 가면 슬라이딩 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간에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은 이런 것들이다. 그 다음에 유로폼은 뭔가 하면은 유로폼은 이런 철제 프레임이 있으면은 이렇게 생긴 철제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합판을 붙여놓은 거푸집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여기 연결 철물들이 있습니다. 연결 철물 여러 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벽체에 콘크리트를 치는 것을 유로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로폼. 요거는 한 조각 한 조각씩 그냥 인력으로 운반해서 붙여가지고 거푸집을 조립한 형식이기 때문에 작업 발판 일체형이 아닙니다. 이런 걸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놓게 한다면은 외부에다가 비계를 설치해서 작업 발판을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발판은 따로 비계하고 작업 발판은 따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푸집이 유로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5번 터널 지붕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명시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조립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용어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조립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공상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공상쇄도. 그래서 이런 지보공을 설치하는 시공상쇄도를 보면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게 되겠죠. 이때 이 조립도에는 재료의 구입처는 명시되지 않습니다. 뭐 재료의 규격이라든가 단면 규격이라든가 뭐 재질이라든가 뭐 이 재료가 KS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재료를 연결하는 방법, 이연 방법 등은 명시를 하는데 재료 구입처는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요게 조립도 이야기고 이 조립도는 흙막이 지부공도 마찬가지고 거푸집 동바리도 이 조립도를 작성을 한다.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조립도라는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강의하면서 이 단어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조립도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도 사실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쓰는 시공 상세도 이런 식으로 조금 현실성 있는 용어들을 넣어 놓으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리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합격하고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할 때 시공공사 대리한테 야 거푸집 조립도 작성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못 알아듣습니다. 거푸집 시공 상세도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쓰고 있는 그 용어로 법규도 조금 개정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 만들 때 저는 뭐 큰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저 같은 사람 좀 오라 그러든지 아니면은 건설 전문가들을 좀 초빙해서 이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법 만드시는 분들이 행정가들이 좀 많이 만드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용어상으로 조금 현장하고 맞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흙막이 지보공 거푸집 동발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어려운 단어들이 좀 있죠.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자, 흙막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런 땅이 있으면은 자, 여기에다가 말뚝을 박습니다. H 파일로 말뚝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말뚝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제 용어는 엄지말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지말뚝 또는 뭐 어미말뚝 이런 말도 씁니다. 그래서 말뚝을 이렇게 이제 박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말뚝을 이런 식으로 박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 굴착을 할 때, 자, 순차적으로 굴착을 해 내려갑니다. 굴착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나무판을 끼웁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판을 끼우자. 자, 그러면은 이걸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은 H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무판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겠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나무판이 이런 식으로 설치하겠죠. 그래서 이 나무판을 우리 교재에서는 흙막이 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 흙막이 판. 자,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는 토류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토류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철근으로 보거리라고 해서 받침대를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H빔을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이 H빔을 우리는 띠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띠장. 그 다음에 이 띠장을 마주보고 또 H빔을 이렇게 받쳐주는데 이거를 버팀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흙막이 판, 말뚝, 버팀대, 띠장 등 부재의 배치, 치수, 재질, 설치 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거 어디 있냐 하면은 정상적인 설계 도면에도 있기도 하고 설계 도면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 없으면은 저도 감리를 하는데 이 공사를 많이 시킵니다. 자, 시공 상세도. 그래서 시공회사로부터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업무 지시를 하고 승인을 해주고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 법규에서는 조립도라고 되어 있네요. 조립도. 이게 흙막이 지보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거푸집 동발이 멍에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멍에가 뭔가 하면은 이런 형태의 슬라브형 거푸집이 있다면 이 거푸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거푸집 하부에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각재, 나무, 각재나 또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사각형 파이프가 있습니다. 사각 파이프. 이런 거를 이렇게 밑에 대줍니다. 합판 밑에다가. 자, 대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 사각 각재를 먼저 대주고, 요 사각 각재 밑에다가 이런 각재를 또 대주는데, 자, 이렇게 대준 각재를 장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 밑에 있는 요 각재를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멍에 밑에 이렇게 생긴 받침판이 있고 파이프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발이. 이게 슬래브 콘크리트 탓을 할 때 거푸집 동발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장선, 멍에, 동발이 이런 순으로 시공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멍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뭐 이런 거 구조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은 뭐 암기해도 뭐 되겠죠. 뭐 시험 통과만 하면 되니까. 자, 116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리건설 공사의 경우 유해인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2019년도 이전에는 교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2019년 이후에 법규가 개정되면서 다리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실제 그 토목공학 쪽에서는 다리라는 말을 안 씁니다. 설계 기준 등에 보면은 교량이라고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용어를 바꾸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국말이 좋죠. 교량이라는 말보다는 뭐 순수 한국말인 다리라는 말을 쓰면 좋겠는데, 이 법이라는 것은 실제 그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리라고 고친다면은, 건설 기준도 다리 건설 기준 이렇게 고쳐줘야 됩니다. 아직도 국토해양부 기준에는 KDS라고 그러는데, 교량 건설 기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리 건설 기준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이 용어를 구사를 할 때 조금 언어를 좀 해가지고 협의해서 이 용어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어차피 건설 현장인데 관련 부서가 고용노동부라고 해서 다리, 국토교통부라고 해서 뭐 교량 이렇게 따로 쓰면 안 되죠. 같이 이게 통일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실제 현장에서 이 안전 담당자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고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교량을 건설을 할 때 강을 통과한다든가 바다를 통과할 때, 자, 제일 양단에는 교대가 들어가고 그 사이에 교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위에 교량이 이렇게 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것을 우리는 교량 상부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더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더. 그래서 이 교각과 교각 사이, 교각과 교대 사이 이 간격들을 지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지간은 뭐 일정할 수도 있고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긴 게 50m 이상이 되면은 위험하니까 유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라, 이런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17번은 가설 통로 설치할 때 경사가 최소 얼마를 초과하는 경우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하는가? 15도죠. 자, 가설 통로는 기본적으로 경사 30도 이하를 하고 15도 이상 되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자, 만약에 이런 지형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어준다. 그때 이 각도는 30도를 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이고, 이게 15도를 넘으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과거에는 이런 거 합판으로 만들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각재를 이렇게 설치해서 사람이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작업 발판 자재가 기성 제품이 나옵니다. 녹슬지 않는 철판으로 되어 있는 기성 제품이 나오는데, 그 기성 제품에 보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이것들이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이 제품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팽팽하다 하더라도 뭐 비가 온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법을 다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발판은 이유불문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좋지 않습니까? 자,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거 일일이 뭐 각도 재어가면서 뭐 구분하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작업 발판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해야 한다 하고 못을 박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자체도 제품 자체가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됩니다. 그 구입해서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죠. 이런 어떤 법은 현장에서 조금 그렇게 뭐 중요치 않는 법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를 할 것, 이렇게 고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다고 이 법이 고쳐지겠습니까만은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만 힘들죠. 15도나 각도를 안겨야 되니까. 자, 118번은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가 아닌 것은, 자, 장비 중에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장비는 SHOVEL, 쇼벨이 달려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장비 끝에 이러한 버켓이 달리는 장비가 쇼벨 계열 장비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바가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바가지처럼 생겼죠. 버켓 달려있는 쇼벨 계열의 장비가 전부 다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쇼벨, 백호는 뭐였죠? 우리가 드래그 쇼벨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파워 쇼벨, 이것들은 전부 다 쇼벨 계열의 장비이기 때문에 굴착과 식기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모터 그레이더는 땅을 고르는 정지 장비입니다. 땅을 고르는 장비다. 그래서 모터 그레이더는 식기 할 수는 없습니다. 자, 119번입니다. 강간틀 비계를 조립해 사용하는 경우 준수상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비계기둥의 밑둥이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밑받침 철물은 이런 거였죠. 자, 이런 비계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핸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을 돌려주면은 이 부분의 길이 조정이 되죠. 요 길이는 얼마나 그랬습니까? 3분의 1 이상 들어가도록 하라. 요게 밑받침 철물이죠. 밑받침 철물. 자, 이렇게 설치한다. 그 다음 높이가 20m 초과하거나 무거운 물건, 중량물 적재를 하는 경우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라 할 것. 자, 요런 주틀이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죠. 여기도 또 주틀이 또 설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틀과 주틀 간의 간격을 1.8m 이하로 할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틀 간에 교차 가시를 설치하고 최하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지를 설치합니다. 3층이 아니고 5층. 그래서 이 주틀과 주틀 간에 이렇게 X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교차 가시입니다. 교차 가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최하층 및 5층 이내마다, 자, 요 최하층에서
파이프를 옆으로 이렇게 또 설치하는 파이프가 있는데 이걸 수평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평제. 그리고 이게 이제 위로 쭉 올라가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위로 계속해서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설치 높이가 층수로 따졌을 때 5층 이내마다 이런 수평제를 계속해서 설치하면서 작업하라 이런 뜻이 되겠고, 길이가 떼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자, 이 방향이 떼장 방향입니다. 이 방향으로 뭐 몇 개를 했든 간에 이 방향으로 전체가 4m 이하이고, 이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떼장 방향으로 버팅 기둥을 설치할 것.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벽체라면은 이 벽체로부터 이 틀비개가 안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이 받쳐주는 물건이 있는데 이것을 버팅 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팅 기둥.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벽 연결, 벽이음이 있죠. 그것도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를 하는데, 틀비개인 경우는 6m, 수직 6m, 수평 8m였죠. 그거는 벽 연결, 벽이음이라고 했죠. 이거는 이 틀비개가 앞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잡아주는 역할, 그게 벽 연결, 벽이음. 뒤쪽으로 넘어지는 걸 잡아주는 역할은 버팅 기둥이 합니다. 이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자, 요게 틀비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20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양중기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양중기라는 이야기는 크레인이라는 뜻인데, 자, 이 양중기는 화물, 물건, 이런 것들을 들어 올렸다가 이동해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양중기이고, 자, 1번의 정답인 고소작업차. 고소작업차는 사람이 올라타서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고소작업차는 양중기가 아니죠. 요런요런으로 요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레인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동식 크레인은 아실 거고, 리프트도 아실 거고, 곤돌라, 승강기. 곤돌라는 여러분들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아파트에,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런 아파트가 쭉 있으면은, 아파트 옥상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삿짐을 싣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이사할 때 쓰는 이 장비가 있었는데 이게 곤돌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일반 아파트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고장도 잘 나고 위험하고 해서 지금은 이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사용 사다리차 오죠. 사다리차를 가지고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곤돌라를 여러분들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서울에 63 빌딩이 있죠. 63 빌딩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주 높죠. 63층이니까. 여기에 곤돌라를 설치해서 이 외벽, 유리도 청소하고 뭐 보수도 하고 그런 용도로 이 곤돌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한강 위를 통과하는 지하철 타고 가다가 이 63빌딩 외벽에서 작업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63빌딩에는 이러한 이 곤돌라가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설 안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